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좀 전에 저희 15세기까지 했었죠? 자, 16세기 갑니다. 자, 15세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똘똘한 5명의 국왕이 조선을 반석 위에 세운 거야. 그러면 16세기는 뭐냐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다 그랬죠? 16세기 내내 조선이 계속 아플 거야. 됐죠?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연산군이에요. 자, 연산군 때는 선비들이 피를 흘리는 사화가 무려 2번이나 터져. 이거 한 번만 터져도 대단한 거거든. 그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무오사화, 하나가 뭐냐면 갑자사화예요. 되셨죠? 자,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때문에 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써도 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프린트에 있다. 그죠? 나만 쓰면 되지 않아?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 갑자사화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이야.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씨. 그러니까 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거든요. 그 패비윤씨는 그냥 연산군의 생모인데 사실은 그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종의 부인이 죽으면서 보통 중전의 자리도 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왕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처럼 중전의 자리도 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왕후가 죽으면 다시 중전을 뽑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왕의 후궁들 빈중에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경우를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사건 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예외적입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사대부의 규수 중에 다시 사실은 낙점을 해요. 그래서 중전을 다시 맞이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패비윤씨 같은 경우에는 후궁이었어요, 원래. 후궁인데, 당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종이 꽂힌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전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산군의 어머니죠. 근데 문제는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대왕 대비와 갈등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고 사사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이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잘 몰랐어. 근데 기본적으로 연산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런데 성종 이후에 사실 언론 3사, 언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놨거든. 그런데 이렇게 언론 활동화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유교 정치가 실현되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연산군과는 공존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연산군의 사실은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고려시대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산군은 너무나 사치스러웠던 인간이야. 지난번에 제가 무신정권하면서 의종 때 얘기했죠. 연산군은 이 연산군과 연산군의 여자 장녹수가 놀아나는 모습을 당시 백성들이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그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산군은 워낙 사치스럽고 향락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조선의 국정이 고갈되는 거야. 결국 연산군은 최초의 반정으로 쫓겨나긴 하는데요. 연산군이 쫓겨나고 나서도 조선은 100년간 계속 후유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연산군의 등장 자체가 사실은 16세기의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씨의 죽음 사건과 관련된 갑자사화야. 그래서 연산군은 정말 이제 진짜 광기를 드러내요. 원래도 뚜껑이 좀 열려있는 사람인데 진짜 뚜껑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자들은 이건 살인뿐만이 아니라 훈구들도 엄청난 피해 숙청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반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중종반정이에요. 자, 그래서 연산군은 쫓겨나고 자,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중종으로 갈게요. 자, 중종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중종 그러면 무조건 조광조예요. 중종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조광조가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아까 태조 그러면 정도전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 시험에? 삼봉 정도전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종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야?
조광조야. 조광조. 되셨죠? 중종, 조광조, 중종, 조광조. 여기도 좋죠? JJ. 그래서 중종, 조광조. 됐죠?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중종, 조광조 일단 완전 중요해. 여러분, 이게 시험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알고는 계시라고요. 조광조는 왜 시험에 엄청 나오냐면 조광조는 사림의 대표야. 사림의 대표. 그러니까 영남 사림의 대표가 성종 때 등용됐던 김종직이라면 조광조는 기호 사림의 대표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근세 문제 중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가 훈구사림 비교하는 문제야. 그런데 이 사림의 대표가 누구냐면 조광조야. 영남사림의 대표 김종직, 기후사림의 대표 조광조야. 그런데 김종직보다 조광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김종직은 낼 주제가 없어. 김종직은 실제로 연산군 때 터지는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이때 김종직은 이미 죽었었지만 이게 김종직의 글 때문에 터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밖에 없는 거야. 거의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 7급에서 김종직을 세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종직 문제로 진짜 싹 다 전사 한번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많이 틀리긴 했는데 하여튼 출제자가 욕은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직은 그만큼 출제 꼭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광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광조는 사림의 대표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한 번만 더. 이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건 사림의 대표가 아니야. 이황이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완전히 사림의 정치, 붕당 정치의 형성 이유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이황은 사림의 대표가 아니라 사림의 정치인 붕당의 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이 정통 제자들이 남인이 되는 거고 이의 제자들이 서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림을 물어볼 땐 대표가 누구다? 조광조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조광조가 유교 정치를 강화시키는 이런 개혁 정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훈구들의 반격이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그 주초이양이라는 사건이야. 그래서 조씨가 왕위에 오른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뭐 영모 사건이죠. 그래서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이 그 나무님마다 주초이양 갈망하던 그 기묘한 사건으로 화를 당했다. 그래서 기묘사예요. 됐죠? 그래서 연산군 때 뭐라고요? 무사와 갑자사와. 중종 때 뭐라고요? 기묘사. 조광조 기묘사. 자, 그리고 명종으로 갑니다. 자, 이제 명종인데 명종 때는 여러분 명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잠시 후에 붕당 정치할 때 하면서 한 번 더 할게요. 명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자료가 명종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항상 자료 접근은 자료를 어떻게 읽어주는 거냐면 명종 때 뭘 했느냐를 앞서서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야. 16세기 내내 조선이 아프거든. 그 아픈 조선의 대표야. 그러니까 자료로 명종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냐면 조선이 많이 상태가 안 좋구나. 조선이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명종 때 을사사화가 터지는데 이 을사사화가 뭐냐면 외척들끼리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대윤 대 소윤의 싸움이에요. 대윤 대 소윤의 싸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문벌기족 하면서도 이런 얘기 좀 잠깐 했는데 여러분 여기 파평윤 씨 계세요? 파평윤 씨? 진짜 이 땅을 꼭 손 안 드셔도 돼요. 자, 이 땅을 1000년을 지배한 가문이야. 안동김 씨? 야, 안동김 씨는 귀염둥이야. 파평윤 씨는 여러분 문벌귀족 시대부터라니까 진짜 윤관으로 대표되는 그때부터 조선의 대부분의 외척들이 다 파평윤 씨들이야. 이 땅을 진짜 10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조금만 빨리 태어나지 그러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계속. 근데 이 대윤과 소윤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윤이 뭐 크다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더 많다는 거야. 나중에 광해 때 가면 대북 소북이 나오거든. 그러면 대북 소북도 별거 아니야. 대북이 뭐냐면 나이 많은 광해를 지지한다는 얘기고 소북이 뭐냐면 어린 영창대군을 지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북은 그냥 대는 나이가 많은 거고 소는 적은 거야. 대윤이 누구냐면 윤임이고요.
그 다음에 소윤이 누구냐면 윤원영이에요. 윤원영. 그런데 이 관계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종의 부인이 둘이 있거든요. 요 사이에 사실은 인종이 있어요. 인종. 조선왕조 500년 동안 재위기간이 가장 짧았던, 그러니까 재위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되는 사실은 인종이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중종의 첫째 부인이 누구냐면 장경왕후거든요. 장경왕후 윤씨. 그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난 거야. 근데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으면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세장갈 가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이게 너무나 유명한 여자죠. 조선왕조 500년 최고의 악녀. 조선빨도 온 백성이 정말 저 여자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그 무시무시한 문정왕후 윤씨예요. 그래서 그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 명종이야. 그러면 이 둘은 무슨 사이냐? 윤임은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고요. 윤원영은 문정왕후 윤씨의 남동생이야. 그래서 사실은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인종이 금방 죽어요. 그러고 나면 나이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명종이 당시 나이가 어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윤씨가 대리청정, 섭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정왕후 윤씨 입장에서는 뭘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장경왕후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자인 윤임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남동생을 앞장 세워서 이 무리들을 싹 다 몰아낸 사건이야. 이게 뭐냐면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예요. 이게 살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죽은 인종과 윤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인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굉장히 바른 선비라는 거지. 그런데 윤원영은 전혀 다른 캐릭터야. 윤원영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살인에 대한 시각이 윤원영은 저것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 진짜 뻣뻣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 그게 이제 딱 윤원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윤임을 몰아낼 때 윤임과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많은 살인들도 사실은 이때 피해를 당하게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명종 다음 선조예요. 자, 선조 때가 되면 이게 조선 건국 200주년이야. 조선 건국 200주년을 맞아서 정말 나라가 망할 뻔해요. 이게 뭐냐면 1592년 임난이야. 근데 이 임진왜란은 공교롭게도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1392년. 근데 왜란이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딱 200주년이에요. 1592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와 그 다음 중심이라는 우리 소중화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외에게 둘이 같이 헤매는 거야. 그래서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나는데 이게 뭐라고요? 외란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16세기 내내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릴 거야. 자, 마무리해 볼게요. 갑니다. 16세기는 뭐로 시작하는 거야? 사화. 뭐로 끝나? 외란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내내 선비들 피를 계속 흘릴 거야.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중종 때 조광조, 김효사,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조 때 외란.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7세기로 갈 거예요. 자, 17세기 가볼게요. 자, 17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17세기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렇게 돼요. 17세기 가장 중요한 테마는 붕당이야. 이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사림의 정치, 그 사림의 정치를 뭐라 그런다? 붕당. 그래서 17세기는 여러분 제발 잘 들으셔야 돼. 17세기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놓치면 그냥 17세기는 다 무너지는 거야. 17세기는 왕을 세울 때 무조건 집권 여당이 누구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항상 집권당을 세우셔야 돼. 집권 여당.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17세기는 이 집권 여당과 함께 봐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외 상황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동북아시아에서 여진족의 후예였던 만주족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 나라가 곧 국호를 청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17세기 또 하나의 테마는 뭐냐면 어떤 붕당이 집권 여당이냐. 그리고 대외적으로 후금. 이 후금이 결국은 청이에요. 후금 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밀고 갈 거야. 되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슨 얘기냐?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좀 전에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을 얘기했는데 1592년 터졌던 임진왜란은 임진왜란이 7년짜리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1599년에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은 끝나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명나라는 조선 임진왜란 때 무리한 파병으로 사실은 더 명나라는 많이 망가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시아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동북아시아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냥 대충 할게요. 이게 뭐 하는지 알겠죠? 당신 뭐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이 있잖아. 그 여기가 이제 명이잖아요. 여기가 명인데 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여기에 있는 만주족의 위대한 부족장이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1616년에 우리는 여진의 후예, 금의 후예다. 그래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부족장이 이 부족들을 다 통일해버려. 그러면서 건국하는 나라가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다. 그게 후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사실은 이게 이방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한대군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그래도 최소한 5째잖아. 8째가 뭐야? 이 8째였던 홍타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요. 편하게 들어두세요. 나중에 이거 사료에서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적지 말고 무슨 사료를 적어.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 밑바닥을 깔 거거든요. 나중에 사료를 보면 내 목소리가 들릴 거라니까. 자, 잘못했어요. 자, 계속 갈게요. 근데 이 홍타이지를 한자로 도금을 할 땐 홍태시라고 해요. 그래서 사료로 만나실 때는 홍태시로 만날 겁니다. 그 8번째 아들이거든요. 야, 장난 아니죠? 그 위로 형이 몇 명이니. 그래서 이 형들을 죽이고 사실은 국왕에 올라요. 이 사람이 바로 이 8번째, 이 무서운 8째가 누구냐면 홍타이지, 바로 태종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1636년에 국호를 아예 청으로 바꾸어요. 되셨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되시죠? 원래는 우리가 고려 때도 좀 했는데 이제 요 동네 애들을 우리가 이제 북방 유목민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유목민들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원래 좀 센 애들이야. 근데 쟤네들이 왜 힘을 못 쓰냐면 이 동물의 떼를 따라다니면서 쟤네들이 사실은 부족 단위로 텐트 생활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잘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위대한 부족장이 하나 등장하잖아. 우리가 이제 고려에서 그러니까 후금 때 지금 제가 누르하치라 그랬잖아요.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누르하치가 있었다면 10세기 거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때는 거란에는 누가 있냐면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부족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유라복이와 같은 부족장이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여진 같은 경우에는 아구다, 아골타라고도 하고 아구다라고도 발음하는데 이런 이제 부족장이 하나 등장하면 부족을 확 통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는 셌던 애들이거든요. 흩어져 있어서 힘을 못 썼던 거야. 그러면 이제 세력이 확 강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그 중국 대외 관계, 중국 외교 관계 원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항상 이의제의 정책을 써요. 나중엔 이거 우리가 고대사에 가서도 할 거고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냥 편하게만 들어보세요. 이의제의 그냥 입으로만 할게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중국 애들은 뭘 하냐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얘네들은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세상의 중심이 화예요. 그리고 화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얘네들은 딱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봐요. 세상의 진정한 가치, 진짜는 화,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오랑캐. 그래서 우리는 뭐야? 동쪽 오랑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이라 그러잖아. 근데 얘네들이 항상 무슨 관계를 맺냐면 항상 이렇게 해요. 항상 이렇게 조공관계 체계를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조선의 대외관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조공무역 체계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요. 그 명가 조공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조선 이익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무역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게 주군으로서 섬기고 형님으로서 섬기고 부모의 나라처럼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인사하고 인사받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명나라에게 인사하러 가잖아요. 사신단을 보내잖아. 그럼 이제 선물을 바리바리 사갖고 와서 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 그래도 명색이 부모의 나라인데 형님의 나라인데 선물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의 사신들이 갈 때 어떻게 하겠어?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하겠냐고요. 아니 명색이 부모의 나라 어른의 나라인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공감이 되는 거죠? 얘들아 명절 때 갔더니 우리 조카가 이모 완전 좋아하는. 그래서 막 이모 왔어 막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뭐 지난번에 뭐 우리 학교 바자회 애가 왜 가지? 뭐 하여튼간에 그래 뭐 하는데 뭐 이모 주려고 샀어 뭐 이쁜 이모 그러면서 막 명절 때 갔더니 이모 막 이렇게 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조카한테 또 유난히 날 따르는 조카야. 그 이모 선물 받았어. 그 다음에 그 조카한테 어떡할 거야? 어떡하겠어요? 피한다. 예, 그러면요 외로워져. 그죠? 그 다음에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긴 그 조카한테 더 많이 선물하고 더 많이 챙기겠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신단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조선의 외교관계 얘기할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명과의 관계 4대 외교가 사실은 좀 굴욕적이긴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이익은 굉장히 많았어요. 됐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항상 이제 중위들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켜. 이게 EJ 정책이야. 여러분 중국이 오랑캐들과 왜 무역을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건 외교관계 얘기할 때 하면 외교관계를 제대로 얘기하는 편에 가면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냥 편하게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중국이란 나라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잖아. 그리고 국력도 장난 아니잖아. 중국은 100만 이하의 숫자는 숫자가 아니야. 야 뭐야? 기본 100만이야. 그런데요. 중국 애들의 역사가 특이한 게요. 여러분 대규모 원정의 역사가 없어요. 원정의 역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복군주라고 말하는 알렉산더의 원정, 징기스칸의 원정, 소위 말하는 대외 정복의 역사, 원정의 역사 있죠? 이게 없는 나라야, 중국이. 굉장히 특이하죠. 징기스칸 말했잖아요. 야, 징기스칸이 왜 중국이야? 징기스칸은 몽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되게 특이한 나라인 게 대외 원정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중국인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사실은 기본 사이즈가 되지만 왜 대규모 원정을 안 하는지 아세요?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오랑캐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모든 것은 우리 중화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오랑캐들이 갖고 있는 거? 니네들이나 먹어라야. 그럼 왜 무역하는지 아세요? 중국인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요. 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오랑캐지만 우리가 무역을 안 하고 얘들을 내비두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중화를 자꾸 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좀 줄 테니까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걱정하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오랑캐들이 힘을 모아서 만약에 중화를 함께 쳐들어오면 이때는 중화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원래 대외 무역의 가장 기본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볼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 단위들을 명나라가 원래 관리를 해요.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켜.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시면 이 청나라의 군대가 8기군이잖아. 청나라의 군대가 8기군. 아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그럼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황비용 아니야? 황비용?
팡피퐁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약간 부끄럽다. 자, 그런데 그게 8기군이잖아. 그 왜 8기군이냐면 부대를 보면 깃발을 8개를 따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을 나갈 때 입는 갑옷에 문양이 8개예요. 서로 다르게 쓴다고. 그게 왜 8개인지 알아? 그게 8부족 연맹체야. 그러니까 부족이 원래 8개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군대 편성도 보면 8개 단위로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쪼개져 있었다고. 그리고 중국은 끊임없이 특정 부족 몇 명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부족들과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켜서 통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명나라가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만주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누라치라고 하는 부족장 등장 이후에 후금이 건국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7세기 극동아시아 정세는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조선 내부에서 이제 살림의 정치, 자, 집권당, 자, 그래서 붕당, 집권 여당이 누구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화된 이제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후금, 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17세기예요. 자, 17세기 첫 번째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자,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야. 북인 정권. 자,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 정권. 그리고 후금과의 관계 설정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실리적 중립외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친미로 한 1, 2등 하잖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우리 누구랑 친해? 여기 누구랑 친해? 일본? 누구랑 친해? 중국? 누구랑 친해? 캄보디아? 우리 아시아에서 누구랑 친해요? 라오스? 누구랑 친해? 이라크? 누구랑 친해? 에? 누구랑 친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랑 친한 나라야. 그쵸? 그런데 요즘에 좀 유럽 분위기가 좀 썰렁하긴 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EU 탈퇴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나토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가 또 범상치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지금 사실은 서방 국가들 사이에 이 사실은 또 이 신경전도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 뭐 예를 들어 한판 붙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딱 국익에 맞춰서만 러시아랑 미국 사이에서 딱 중립적 입장 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 않다고. 그런데 당시에 친중, 중국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친미의 10배 이상이야. 그런데 광해는 후금과 명 사이에서 조선의 딱 국익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은 신중하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해라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광해는 구중궁궐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해는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편하게 들어보세요. 광해는 그 선조 때 동인서인 얘기 안 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선조 때 이게 선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인데 선조는요 국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왕조 500년 최초의 서울 출신의 왕이야. 그래서 선조가 갖는 사실은 선조식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이 선조의 출신 성분부터 기인해요. 조선의 국왕들이 장자가 계승하지 못한 적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고려편에서. 조선은 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그냥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조선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이 지정학적 욕충지에서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 유구하게 유지됐던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은
국왕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했던 나라야.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조정 대신들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고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왕에 즉위할 수 없었어요. 조선은 어떤 나라냐면 국왕이 잔인한 건 용서해도 국왕이 멍청한 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선의 국왕은 끊임없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균관 유생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도 일반 나머지 유생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공부의 성취 과정과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성적표 있죠. 그것도 조정의 대신들이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시고 중간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식구들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3 때 저희 큰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하필이면 저희 학교로 부임한 거야. 그것도 고3 때.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얼마나 입이 싼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부터 제가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성적을 봐봐. 어디 갔는데 가족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봐. 야, 그 스트레스 어떨 것 같아요? 그 너무 스트레스지? 그러면 당신은 국왕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내야 돼.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요. 그 왕이 하는 경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일과가 엄청나게 빡세요. 그래서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자마자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혼자 일어난 게 억울했나 봐. 일단 엄마 깨우러 가요. 그래서 데뷔 전에 문안 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뭘 하냐면 조강이라 그래서 일단 그 아침 특강을 해요. 그래서 아침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에 사실은 점심 때 또 본 수업을 들어요. 점심 때 또 한 번 경연을 해요. 그리고 밤에 업무가 끝나죠. 자기 전에 마지막에 또 뭘 하냐면 석강이라 그래서 마지막 경연을 또 해요. 최소 3번을 하고요. 성종처럼 경연을 좋아했던 국왕은 하루에 경연을 5번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조선의 국왕은 이 학자의 나라, 아까 사대부가 학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자의 나라의 학자의 대표로서 사실은 끊임없이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첫째가 왕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건 심해. 왜 그러냐면 선조는요. 첫째, 둘째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서얼이에요. 그런데 첩외소생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것도 본인이 첩외소생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서얼이야. 자기 아버지가 서얼이고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될 계보가 아니지. 그래서 선조는 기본적으로 선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선조에겐 사실은 적이 실제로 둘이 있었다고. 바깥에 있는 적이 뭐였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면 내부에 있는 적은 이순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신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면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깨지고 나면 한양을 버리고 바로 평양으로 도망가거든요.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이제 평양으로 도망갈 때 백성들이 나와서 도망가는 군주 선조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은 선조는 그 이후에도 의주로 또 도망가죠. 그래서 선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망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순신은 연전연승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이순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순신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명량해전이라는 건 실제로 이순신이 마지막 자신의 최후를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조와 이순신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영웅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 대한 신망은 너무 컸어. 조선시대 역모라고 찍으면 무조건 역모야. 역모는 구족을 멸해. 여러분 구족을 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가문을 씨를 말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자신이 죽어야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은 이미 끝났거든. 그리고 일본 애들이 퇴로를 열어달라고 그런 거야. 우리 돌아가게. 우리 전쟁 안 하겠다. 우리 끝났다. 그만하자. 돌아간다. 그런데 이순신이 안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적을 따라가면서 그것도 지휘관이 탐배가 제일 앞장서서 앞에 가서 숭탄을 맞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은 마지막 이곳에서 임난이 끝날 때 자기도 끝나야 된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선조의 그런 컴플렉스가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선조였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죠. 그런데 선조도
적장자가 안 태어나는 거야. 자기가 그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선조의 부인이 누구냐면 중전 박씨거든요. 이게 왕후 박씨인데 이 왕후 박씨가 어떤 여자냐면 아이를 못 갖는 여자야. 하필이면. 그걸 꼭 여자 탓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거 여자 탓이 맞아. 중전 박씨 탓인 게 왜냐면 선조가 후궁이 많거든. 그 후궁들 사이에서 아이가 다 있어 진짜. 그 딱 여기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정 대신들 속에서 그럼 그 후궁의 소생의 아이들 중에 누가 세자가 될 거냐, 누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광해가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총명함을 보여줘요. 사실은 그 엄청난 학문적 성취를 보여줘요. 그래서 조정 대신들의 여론은 그냥 광해로 다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조가 광해를 진짜 싫어했어. 그래서 선조는 신성군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사실은 왕자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야. 그래서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란이 터졌잖아. 외란이 터졌죠.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안타깝게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선조 그 다음에 어디로? 의주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선조가 했던 게 뭐냐면 분조 정책이야. 분조가 뭐냐면요.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니 군주가 여기서 이제 외란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동래와 그러니까 1592년 4월 그 사실 이제 제1선발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산을 침략하죠. 그래서 동래성과 부산진이 함락되면서 사실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충주에 사실 이제 신립을 보냈는데 소백산맥에서 이제 막지 않고 충주에서 신립이 박살나고 그리고 나면 선조는 바로 짐을 싸요. 그래서 평양으로 뛴 거야. 근데 평양도 불안하니까 의주로 뛰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압록강만 넘으면 왕이 나라를 버리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주에서 압록강은 넘지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한테 선조가 했던 게 뭐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니 진짜. 그래서 선조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세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는데 광해를 싫어했다 그랬잖아. 책봉 안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광해를 여기서 책봉하는 거야. 외란으로. 그리고 분조로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해를 전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하, 내가 왕인데 설마 나라를 버렸겠어? 미쳤어. 내 아들은 나와 똑같아. 그리고 내가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세자 광해가요. 세자의 몸으로 의병을 독려하고 전장을 누비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광해는요. 실제로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광해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중궁궐 속에서 화초처럼 절한 국왕이 아니야. 그 전쟁의 비참함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야. 우리가 중화의 실체라고 그렇게 존경했던 명나라 장수놈들이라는 게 이 명나라가 얼마나 썩어 빠졌냐면 명나라 장수놈들이라는 게 뒤로 맨날 외장 받나서 뇌물 받아 처먹고 이따위 짓거리 하는 거야. 군인과 공무원이 뇌물 받는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광해는 사실은 그 명의 미래를 봤던 거야. 명이 중화의 실체라고 하나? 저들이 이제는 맛이 갔다는 거야. 그리고 후금은 우리가 예로부터 숙신, 말갈, 여진, 개무시했지만 저들이 오랑캐라고 하나? 저들의 강건함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선은 지금 광해는 임진왜란 다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후복구를 하는 왕이야. 근데 우리는 이 7년간의 외란을 통해서 더 이상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조선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조선은 국가를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의 판단은 뭐냐면 더 이상 조선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당하게 양다리 외교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실리적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해군 때는 전쟁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해와 북인 정권의 신중한 중립외교가 사림 전체의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의리와 도덕을 중시했던 사림들에겐 사실은 광해는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죠. 특히 붕당의 출현 이후에 계속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서인들은 사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사실은 반정의 빌미로 삼습니다. 그럼 이제 동인서인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다시 인조 얘기로 와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사림이 집권하고 나면 자, 사림이 향후에 그러니까 명종 시기에 여러 가지 모순을 어떻게 척결할 거냐 는 걸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요. 그게 바로 동인 대 서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동인이 다시 더블정, 정렬인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남인 대 북인으로 나뉘어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조 때 뭐라고요? 자, 동인 대 서인. 그리고 동인이 다시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남인 대 북인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잠시 후에 할게요. 남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남인 상황에서 외란이 터져요. 그런데 북인이 광해와 함께 가장 많은 의병을 일으키고 함께 분조를 이끈다고.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나면 북인이 할 말이 제일 많은 거야. 입김이 제일 세지는 거지. 이 북인 정권 상황에서 선조가 죽어요. 그러면서 광해가 왕에 오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세기는 뭘로 밀고 갈 거냐면 붕당. 자, 그러면 붕당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했던 붕당은 총 몇 개야? 17세기는 몇 개 붕당이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몇 개? 4개라 그러면 안 돼. 몇 개? 3개. 왜냐하면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나뉘어졌으니까. 그리고 서인. 그래서 17세기 집권 여당은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그리고 대외관계는 중립외교. 됐죠? 그런데 이 북인과 광해군의 신중한 중립외교가 사림 전체에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특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서인들 입장에선 이게 반정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명분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어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해볼까? 개인적으로 성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려. 그리고 부모의 원수와 손잡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 좀 보세요. 광해는 인간이라 할 수 없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부모와 같은 명을 배신하고 명의 원수인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저자를 어찌 왕이라 할 수 있어? 폐륜하지. 인륜을 저버린 어찌 부모를 버릴 수 있어? 폐륜하지. 그래서 왕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인조반정의 명분이에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명이 부모였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서인의 인조반정의 명분입니다. 자, 그래서 광해와 북인을 쫓아내고 그의 배다른 동생 능양군을 왕위에 세우는데 그가 인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럼 지금 인조반정을 누가 했다고? 서인. 그럼 이제 인조 때는 무슨 정권이 되는 거야? 서인. 됐죠? 자, 서인 정권이 출현하는데 이제 외교관계가 중요해요. 자,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주도했으니까 서인 정권인 건 아는데 그럼 외교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지. 이들은 반정을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생각해 보세요. 광해와 북인을 쫓아냈던 이들의 명분이 부모와 같은 명을 버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서인 정권은 무조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친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의 원수인 금에 대해서는, 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인조 때는 뭐라고요? 서인 정권 친명배금이에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나라에 또 한 번의 환난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뭐야? 호란이에요.
호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병자호란은요, 제가 잠시 후에 이건 요 얘기는 또 조금 더 할 건데, 특히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이랑 완전 달라. 여러분, 임진왜란은 7년짜리 전쟁이야. 병자호란은 2달짜리 전쟁이야. 전쟁 시작하고 금방 끝났어. 우리는 후금, 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인조는 그러니까 삼전도에 가깝죠. 송파. 그 삼전도에 가서 청태종, 홍태시를 단상 위에 올려놓고 삼배구고도라고 하는 그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해요. 3배. 크게 3번을 절하고요. 한 번 절할 때마다 밑에 있는 돌판에 머리로 3번씩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크게 3번을 절하고 9번을 찍으니까 309고도인데 그러면 9고도니까 9번 찍는 거죠? 아니에요. 100회 이상을 찍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를 땅에 찍을 때 위에 의자에 단상에 앉아있는 청태종이 손가락을 꺾어줘야 돼요. 카운팅을 해줘야 돼.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카운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땅에 머리를 박을 때 이 소리가 굉장히 커야 돼. 그래서 마음에 들어야 손가락을 꺾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309고도가 끝나고 나면 인조가 머리가 다 깨져요. 그래서 그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물론 형식적인 외교관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종주권이 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36년 병자호란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종주권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서는 우리가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종주권 얘기는 다 어디서 하느냐?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면 종주권 얘기, 청의 종주권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인조 때 뭐라고요? 서인의 침명배금. 그리고 결과는 뭐라고요? 또 한 번의 환난, 호란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의 아들 효종인데, 자, 그의 아들 효종은, 자, 이 금나라에게 복수해야 된다야. 자, 이게 뭐냐면 서인의 북벌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 북벌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치욕을 안긴 바로 청이 되는 거야. 여기가 되셨나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1616년에 후금이 거웅됐다며. 1636년에 청이 거웅됐다며. 그런데 사실은 청을 만든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태시예요. 홍태시 8번째 아들 홍타이지. 그래서 이제 이 홍타이지가 바로 청태종이 되는 사람이야. 청태종. 이 사람이 청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누르하치랑 홍태시는 전혀 다른 캐릭터야. 특히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르하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륙을 꿈꾸는데 조선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또 이제 조선과 관계가 좀 잘 해결되면 우리가 대륙을 가기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정도야. 그런데 홍태시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홍태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대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선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대충 어리버리하게 형동생으로 이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청을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청태종이 했던 게 뭐냐면 조선에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명에 대한 사대를 풀고 우리 청에게 4대의 예를 갖추어라야. 그래서 조선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4대를 요구하는 거야. 이 얘기를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서희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서희의 강동육주와 딱 비교되죠. 그래서 4대 요구를 했더니 조선이 어떻게 됐냐면 두 의견이 둘로 나뉘어진 거야. 주전 대 주하로 나눠졌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전이 맞는 거예요? 주하가 맞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주전은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건 여론이 주전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바로 쳐들어오게 되지. 됐죠? 자, 그러면서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1636년 바로 연달아 터지는 게 병자 호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되신 거죠? 여기 이제 스토리 그대로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항복했다 그랬잖아. 이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5일간 농성하고 그냥 끝이야. 그걸로. 됐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는 명과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전을 얘기하고 이 땅이 없어질지언정 어찌 부모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어. 이 백성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결상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전란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됐냐면요. 1644년에 사라져요. 10년도 안 돼서 100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안 돼서 8년 있다가 명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대륙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청이 대륙 전체를 차지한 거야. 중화 전체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여진이라고 오랑캐라고 그 무시했던 청이 대륙 전체 주인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물론 지금 말씀은 결과론적인 얘기야.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보시면 서인의 외교가 틀렸잖아. 아니 광해와 북인의 시각이 맞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죠. 저들이 오랑캐라고 하나 강건함이 예사롭지 않다고. 저들이 중화라고 하나 이미 맛이 갔다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서인들은 외교적 판단이 틀렸고 이 땅에 환난을 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그런데 절대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물러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정치권은 절대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럼 물러나야 되거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대한민국 지금 되게 좋아요. 상황 좋고 그다음에 경제도 발전하고 청년 실업도 점점 없어질 거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를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서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맞았다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도 우리가 맞은 거야. 그리고 오랑캐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오랑캐를 정복해야 한다야. 정벌해야 한다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계속 찍어주세요. 제가 저 나쁜 오랑캐를 정벌할게요. 이게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북벌론을 얘기하면서 서인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서인이 계속 집권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효종 때 북벌론, 서인.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리고 나면 효종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 현종이 왕이 오르는데 자, 현종이 왕이 오르면서 터지는 사건이 예송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송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설명하는데 이 예송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그 잘 나오는 그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성리학의 3대 논쟁이라 그러는데 16세기 주리 논쟁, 이황과 이의 주리 논쟁, 17세기 예송 논쟁, 그리고 18세기 영조 때 호랑 논쟁. 이게 성리학 3대 논쟁이거든. 근데 이 성리학 3대 논쟁 중에 보통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돌아가면서. 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시험에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예송은 예에 대한 논쟁인데 실제 사건의 발달은 이렇게 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효종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현종이 급히 왕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 조씨, 자이대비 조대비가 당시에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현종 입장에서는 대왕대비지. 그런데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 조대비가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그걸로 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시험에 왜 나오냐면 일본의 역사 왜곡, 식민사관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파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원래 하나가 아니야. 고구려신라 백제 원래 니네들은 세 개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쌈박질하기 좋아해. 그래서 너희들의 조선사에서도 보이는 사실은 그 끝없는 당쟁의 역사, 그 끝없는 소모전, 사실은 결과 없는 그 싸움은, 너희들의 그 끝없는 싸움은 정말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해. 그래서 너희들은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당파성 이론인데요. 이 당파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말하는 게 예송이에요. 이것도 당파성 이론의 예 중에 하나야.
외란과 호란 이후에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상복을 1년 입으면 어떻고 3년 입으면 어때? 그게 싸울 일이니? 그러니까 니들은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예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요. 이게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일본이 절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니야. 예송의 진짜 의미가 상복 몇 년이 아니라는 걸 일본이 모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인들이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서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송의 핵심은 뭐냐면 천하공치. 원래 주의가 얘기했던 성리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천하공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왕과 사대부가 함께 다스리는 거야. 이걸 천하공치라 그래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걸 천하공치라 그러는데 왕과 사대부가 함께 다스리는 건데 사실 예송의 핵심은 뭐냐면 왕과 사대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야.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국왕의 자의적 왕권 해석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야. 이게 사실은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복 문제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서인대 남인의 1차 예송, 2차 예송, 기예송, 갑인예송이 터지는데요. 근데 이 예송은 1차, 2차로만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요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예 선지가 그냥 기예송에서는 그냥 갑인예송에서는 선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차, 2차뿐만이 아니라 기예송, 갑인예송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8세기 탕평으로 갈게요. 18세기 탕평. 18세기 탕평인데요. 자, 탕평은 이렇게 되는 거야. 18세기가 탕평의 시대인데 16세기 스타트가 누구라고? 폭군, 연산군이야. 이거 외우기 좋아. 17세기 시작도 폭군, 광해군이야. 한 번만 더. 16세기 시작, 연산군. 17세기 시작, 광해군이야. 근데 18세기 시작은 폭군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 다 이길지도 몰라요. 숙종은 거의 성격 파탄자야.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재위기간이 두 번째로 길어요. 재위기간이 46년이야. 그래서 아버지 현종이 죽으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래서 숙종은요, 재위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걸려요. 양쪽이 다 걸려요. 그런데 탕평이라는 테마로 같이 묶어버린 거야, 제가. 18세기 탕평으로. 됐죠? 이 탕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숙종 때 박세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숙종이 그래서 그 말이 맞다. 그래, 무단평평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걸 못합니다. 숙종은 못해요. 그리고 숙종은 어떻게 하냐면 편당적 조처를 하는 거야. 편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숙종의 성격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숙종은요. 예를 들어 여기도 데려가고 여기도 데려가고 같이 적당하게 다 데려가고 그래서 내가 무당평평하게 인사동용회의에서 뭐 다 같이 기회를 주고 다 같이 데려간다. 이걸 못합니다. 숙종은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야. 내 맘 나도 몰라. 그리고 숙종은 한번 꼴 보기 싫잖아? 그럼 그 꼴 못 봐. 그런데 어떻게 계속 데리고 가? 그래서 숙종은 극단적으로 편당적 조처를 해요. 그래서 보면 황국익이 한 번만 나타나도 대단한 거거든. 근데 무려 3번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아까 현종 때 17세기 붕당 현종 때 1차 예송에서 서인이 승리하면서 서인이 집권 여당이야. 그리고 현종이 어떻게 끝나냐면 2차 예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남인이 이긴 거야. 그럼 남인 정권이죠. 한 번만 더. 17세기는 항상 집권 여당을 보셔야 돼. 자, 광해군 때 북인 정권, 인조 때 서인, 효종 때 서인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인, 그리고 현종 때 1차 예송까지도 서인, 그리고 2차 예송 때 뭐라고요? 남인 정권이야. 요 상태에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숙종이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는 남인이죠. 그러면 경신왕국은 뭐냐면 남인을 싹 다 몰아내고 서인을 앉추는 거야. 서인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서인을 싹 다 몰아내고 다시 남인 앉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이제 기록물들을 보면은요,
그 아침 상참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왕의 그러니까 편전에서의 공식적 아침 업무의 시작을 상참이라고 합니다. 이걸 약식조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선에 이렇게 오대궁 이런 데 가보셨죠? 경복궁, 창덕궁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왕이 앉는 데 말고 밑에 이렇게 돌판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 1품, 2품 이렇게 뭐 읽기 쉽게 돼 있죠. 1품, 2품, 3품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서 모이는 건 한 달에 3번밖에 안 모여.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야외에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편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식조회를 상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편전에서 회의를 하는 아침 상참을 시작하는데 그럼 그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회의록을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승정일기라든가 여러 기록들을 보면 숙종 시기의 상참 그러니까 회의록이 제일 짧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신 거죠? 우리 쉴 때가 됐나요? 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게요. 이제 다 왔어요. 저는 마음을 다 정했습니다. 이제 경들의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딱 요 상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웃으면 안 돼. 딱 요 상태가 돼. 하우나 전하 하면서 누군가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못하잖아. 그럼 숙종이 그 말 듣다가 빈정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빈정이 확 상하면 숙종은 내가 말했잖아. 내 마음을 정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왕으로 안 보여?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이렇게 돼요. 그럼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세요. 남인 정권에서 남인 옷을 싹 벗기는 거야. 그리고 서인 100% 집권시켜요. 그리고 서인이란 정치. 그러다 또 하다가 또 서인이 또 하우나 저어라 하우나 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인들 빈정이 확 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웃어? 그 웃음의 의미가 뭐야? 내가 왕이라는 걸 잊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이렇게 돼요.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또 남인 다 집권시켜. 여러분 이걸 계속해요. 그래서 붕당이 정말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붕당 정치를 망친 가장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건 숙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영조가 등장하는데 영조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숙종 때 황국 정치를 거치면서 서인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중간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경종 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소론의 갈등이 너무 커져요. 그런데 영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이 그것도 경종의 죽음도 굉장히 의문의 죽음이야. 숙빈 최씨가 갖다 준 게장. 경종이 몸이 안 좋아서 주로 병석에 많이 누워 있었거든. 근데 그 게장, 근데 이게 몸 아프면 원래 입맛이 없잖아. 아니야? 자, 그런데 그래요. 전 입맛이 없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게장 설명 안 해도 되죠? 강하지 말고 옆으로 가는 애 있잖아. 밥도둑. 그래서 그 간장게장. 근데 간장게장을 해다 줬는데 경종이 너무 맛있게 정말 몇 년 만에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부지리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누구냐면 그의 배다른 동생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야. 그가 바로 영조입니다. 그런데 이 노론은 영조와, 그러니까 노론이 사실은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영조를 너무 전폭적으로 밀었거든. 그래서 영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영조는 누가 봐도 그냥 노론인 거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조 때부터 탕평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영종조의 탕평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영조는
부드러운 탕평이야. 그래서 이름이 왈론이에요. 여기서 제가 일단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왈론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절대 시비를 논하면 안 돼. 시비를 논하지 않는 거야. 옳고 그름을 절대 따지지 않아. 이게 핵심 키워드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정조의 탕평. 그의 손자인 정조의 탕평의 핵심은 뭐냐면 준엄한 탕평이야. 줄론탕평이야. 이 줄론탕평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야. 누가 틀렸는지 누가 맞았는지를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줄론탕평의 핵심이야. 그래서 요걸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영조의 탕평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탕평. 그래서 왈론탕평이에요. 그 다음 정조의 탕평이 뭐라고요? 준엄한 탕평, 줄론탕평이에요. 그래서 왈론탕평은 시비를 논하면 안 되고 줄론탕평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는 거야. 근데 외우기는 좋아요. 그래서 영조라서 왈론이고요. 짱조라서 줄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영조라서 왈론, 짱조라서 부끄럽다. 자, 그만할게요. 외웠어요? 끝.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왈론탕평이 먼저 해볼게요. 왈론탕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영조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영조는 누가 봐도 빨간 팀이거든. 근데 영조 생각은 나는 이제 빨간 팀 안 하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야. 난 파란색도 좋아해. 그러면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발표했던 게 즉위교서가 탕평교서예요. 여기 잠시 후에 할게요. 탕평을 얘기한 국왕은 3명인데 즉위하면서 즉위교서에 탕평의 교서로 발표한 사람은 오직 영조밖에 없어요. 왜 영조가 이렇게 하냐면 남들은 나를 다 빨간색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영조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파란색도 좋아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탕평교서를 발표했어. 그런데 1728년 청주에서 강경파 소론들이 2인자회난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영조가 말했지만 말빨이 하나도 안 막혔잖아. 그래서 영조의 고민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왈론탕평의 핵심은 뭐냐면 왜 시비를 논하면 안 되냐면 보세요. 빨간 팀이 있고 파란 팀이 있는데 빨간색 땅은 빨간색 땅을 얘기하고 파란색 땅은 파란색을 얘기해. 둘이 누가 맞냐? 여러분 이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동조해 줄 것 같아? 계속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립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왈론탕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영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빨간색 중에서 강경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붕당이요. 다 똑같지가 않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특정 정당 하나를 봐도요. 그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색깔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른 당이랑도 연정이 가능하다. 저쪽 사람도 뭐 생각들도 일정 정도 맞다. 이렇게 조금 더 온전한 그룹이 있고요. 온건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어요. 타협 없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종북 세력 이런 아주 강경한 단어들 입에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강경파, 그 다음에 파란색 강경파. 이걸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르셔도 돼요. 자,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청류계라 그래요. 청류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이게 강경파들이거든. 그러면 영조의 왈론탕평은 뭐냐면 니들은 다 소인배들이라는 거야. 오직 너희들의 주장만을 하는. 그래서 니들은 앞으로 입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앞으로 누구랑 정치를 할 거냐면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들,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중도적인 노란색들을 데리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자, 이 온건하고 타협적인 그룹을 영조의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냐면 탕평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조는 탕평파의 육성을 통해서 부드러운 탕평, 왈론탕평 하겠다는 거야. 붕당의 색깔 빼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저는 파란색도 좋아해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야. 당신들 날 계속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영조의 방식은 뭐냐면 빨간 당과 파란 당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완론탕평이에요. 그런데 영조의 완론탕평의 한계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완론탕평,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탕평파라 그랬잖아요. 이게 탕평파의 육성하냐? 근데 이 탕평파가 결론은 다 노론이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영조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했던 빨간 당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거야? 빨간 팀들이. 우리 다 빨간색이잖아. 그럼 이제 출근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노란 잠바를 공동 구매한 거야. 앞으로는 이제 노란색이어야지 입궁이 된다고. 그래서 이 빨간 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란 잠바 입고 다 입궁하는 거예요. 노란 잠바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됐죠? 그런데 사실은 뭐야? 빨간 당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노론이 다 정치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조가 등장하고 나면 주운엄한탕평, 줄론탕평을 하는데 이 줄론탕평의 핵심은 뭐냐면 그만합시다야. 그만해. 다 알잖아. 잠바 벗어. 당신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말장난들 하지 마시고 빨간색 분들은 빨간색 얘기하세요. 파란색 분들은 파란색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누가 맞는지 끝까지 가자야. 그리고 최종 판결은 내가 하겠다야. 그리고 만약에 오류를 빚거나 문제를 일으킨 바에 대해서는 내가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야. 그 준엄한 탕평. 그래서 끝까지 중재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그 준엄한 탕평을 정조의 줄론탕평이라고 해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종조 가장 기본적인 탕평과 관련된 얘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조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뒤편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조가 1800년에 굉장히 강력하게 왕권 강화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3대 60년간 세도정치예요. 그래서 19세기 세도정치 순원철. 되셨죠?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그러니까 여기가 뭐 최고 가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상황에서 철종이 그 후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철종은 사실은 그래서 별명이 강화도령이거든. 강화도에서 나무하다 끌려온 거야.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본 게 처음이야. 근데 그들이 날 만나러 온 거야. 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끌려와서 왕이 오른 거야. 그런데 1862년 밀란이 터지고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 왕이 뭘 알아.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후사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당시에 철종의 죽음을 국내에서 사실은 풍양주씨 조만영의 딸 조대비가 제일 먼저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철종이 죽자 당시에 궁 안에 있었던 황강과 궁녀들의 입을 틀어 막아요. 그리고 평소에 찍어놨던 흥성군 이황을 급히 불러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황과 사실은 정치적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황의 둘째 아들을 12살에 명복을 왕위에 세우게 되는데 그가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이에요. 됐죠? 그런데 당시에 그 명복이 나이가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항, 이명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혹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왕은 이름을 몇 글자로 한다고? 왕은 한 글자라는 거야. 왕의 휘는 한 글자라고. 그리고 한자도 엄청 어렵게. 그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쵸? 왜냐면 왕과 이름을 똑같은 백성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가 이름이 똑같으면 화를 당할 거니까. 그런데 고종 이름이 뭐라고요? 이명복이에요. 원래 이건 이제 아명인데 원래 휘는 이제황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자신이 왕할 생각이 없고 자신이 왕족임을 숨기려고 했던 거야. 되셨죠? 이런 정황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26대 국왕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서 자,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10년간의 대원군의 정치 시기를 대원군의 개혁정치, 대원군의 섭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원군이 등장하면 얘기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근현대사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500년
자, 가장 중요한 국왕들에 대한 얘기들 쭉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요걸 제가 정리하고 뒤에 거를 또 좀 봐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 했는데 일단은 그냥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천천히 하면서 얘기를 해봤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15세기 그러면 훈구 5명의 똘똘한 국왕 누구라고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태태, 세세, 성이었어요. 16세기는 어떤 시대야? 100년 내내 선비들이 피를 흘릴 거야. 사화를 시작해서 외란으로 끝나. 사화를 시작해서 외란으로 끝나.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 김효사와 그 다음에 조선이 가장 아픈 게 명종이야. 명종 때 외척들의 싸움 을사사와 그리고 선조 때 외란 그리고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자, 17세기는 붕당과 후금 청과의 관계를 밀고 갈 거야. 17세기 첫 번째는 광해. 16세기 스타트가 폭군 연산군이었던 것처럼 17세기 스타트도 폭군 광해군이야. 그래서 광해군, 자, 광해군 북인 정권 중립외교. 그리고 나면 이제 인조 반정으로 북인과 광해군은 쫓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인조 때 서인 정권 출현하고 나면 친명배금. 그리고 친명배금의 결과는 호란.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의 아들 효종이 자, 굴욕을 당한 오랑캐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인 정권 하에서 북벌론.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현종 때 기예송, 갑인예송. 1차 예송까지는 서인이 계속 이기고요. 2차 예송에서 집권 여당이 남인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18세기 탕평인데요. 자, 탕평 때는 숙종 때 말로는 탕평인데 실제로는 편당적 조처를 하면서 황국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탕평의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등장하는 건 영조인데 첫 번째 영조의 탕평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탕평, 완론 탕평. 완론 탕평의 핵심은 뭐라고? 시비를 논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은 준엄한 탕평, 줄론 탕평인데 줄론 탕평의 가장 핵심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던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면 자, 19세기 정치가 파행으로 치닫죠. 이게 자, 19세기 세도 정치, 순원철 3대 60년간. 자, 그리고 나면 고종 때 대원군.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자,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얘기 쭉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제가 살짝만 좀 봐드리면 프린트 한번 좀 보실래요? 요거 살짝만 보고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쉬었다 가시죠. 첫 번째 거 잠깐 보시면 태조는 시험에 거의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전만 보시면 돼요. 정도전. 됐죠? 그러니까 태조가 워낙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는 게 도첩제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태종 갈게요. 자, 태종은 사병 폐지, 그 다음에 공신 세력 제거, 그래서 엄청난 안건 강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는 아주 기본이야. 제가 설명 길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호패법, 그 다음에 사문정리, 신문고. 그 신문고가 관할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신문고 관할부서가 의금부야.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미도 이해하시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신문고를 태종이 왜 만든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백성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만든 거야. 됐죠? 이게 정답이야. 신문고는 창덕궁 바로 밖에 걸려 있는데 신문고에서 왕의 처소가 가까워. 신문고를 치지 왕이 무조건 들어.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신문고에 접근할 수 없어. 이해돼요? 신문고의 관할부서가 의금부야. 의금부가 뭐 하는 데냐면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야. 무시무시한 부서야. 그래서 의금부는 오직 관할하는 일이 대역죄밖에 없어. 가장 무시무시한 부서야.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는데 사극 같은 데서 밤 늦은 시간에 어떤 이제 막 포졸들이랑 무사들이 횃불을 막 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 뒤에 어떤 집에 가서 문 막 팍 이렇게 줘.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노비가 자다 일어날 거 아니야. 니 시여 뭐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횃불을 든 자가 의금부에서 왔느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집안의 마지막 날이야. 그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야. 이해돼요? 아주 야심한 시각에 의금부 관원들의 단체 방문을 받잖아? 그러면
구족이 멸하는 날이야. 이 무시한 부서가 뭐의 담당 부서라고? 신문고의 담당 부서야. 이해돼요?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태종이 어떤 사람이야? 왕권강화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신문고를 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모에 대한 고변이야. 노비이건 농민이건 영모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뛰쳐올라가서 신문고를 칠 수 있어요. 되셨죠? 이방원답죠? 태종답지.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종 때는요, 세종 때 이제 태종 때 왕권왕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세종의 가장 핵심이 집현전이죠, 집현전.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이거 좀 전에 다 했던 얘기잖아. 그 다음에 공법의 시행. 공법의 시행은 뭐냐면, 세종 때 생산력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은 세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풍흉에 따라 9등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9등급. 되셨죠? 근데 세종의 공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액을 되게 많이 낮춰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한국사 교재, 국정교과서, 개정한국사에 다 있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원장부 결수, 실제 수세 결수, 세종이 최대치야. 160만 결. 무슨 말이냐면 세액은 낮췄는데 조선왕조 500년 어떤 국왕보다 가장 열심히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방식은 뭐냐면 세액은 낮추겠다야. 그런데 탈세하다가 걸리기만 해요. 그러면 아주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야. 그래서 세액은 낮췄지만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던 군주예요. 되시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또 세종 때 공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자, 스시마 정벌, 그다음에 사군과 육진의 설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국이 강병으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여러분 칠정산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칠정산이 편하게 들어만 보세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칠정산이라는 게 역법이거든요. 역법이라는 게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은 뭐랑 직결된 문제냐면 농업 생산력이랑 직결된 문제야. 우리는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이 세계 2대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밀과 함께. 그런데 밀이랑 벼는 너무 달라요. 벼는 승질이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밀은 성격이 완전 좋아요. 내안성 내건성이야. 그래서 춥잖아? 그러면 밀은 지가 견뎌요. 추워도 막 흑! 이러고 견뎌요. 물을 안 주지? 그래도 견뎌. 막 흑! 이러고 막 지가 견뎌요. 그래서 어디나 다 키워. 그런데 벼는 그런 작물이 아니에요. 벼는 아열대성 작물인데 승질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연강수량 1000ml 이하에서는 절대 키울 수 없고요. 물을 엄청 먹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라도 작물의 생육기간이 150일 정도 되는데 하루라도 서리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벼는 우리에게 재배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됐죠? 그래서 달력, 날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셨죠? 그래서 역법은 항상 뭐랑 관련된 거야? 생산력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칠정사는 한양 중심으로 관측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 역법이야. 시험에 대빵 잘 나와.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삼강행실도인데요. 이 삼강행실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교적 의례를 확립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종이 만들었어요. 이거 시험에 완전 잘 나와.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 농사직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농사직설은 사실은 우리에 맞는 우리의 농서.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 농서를 봤는데 여러분 중국이랑 우리가 상황이 안 맞잖아. 농산물도 솔직히 좀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종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30년간 농사를 지었던 노농들의 경험을 지방에 있는 수령들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벼농사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벼농사? 요 얘기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를 끝내야 쉬기 때문에 했는데 하지 말까? 여기 빨리 할게요. 벼농사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경상도 애들이 제일 잘해요. 전라도 애들은 농사를 잘 못해요. 전라도 애들은 왜 농사 못하는지 아세요? 전라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복받은 곳이에요.
전라도에 가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냥 땅에 씨 뿌리면 애들이 잘 자라고요. 산에 가도 먹을 게 있고요. 바다 나가도 애들이 다 먹을 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전라도는 농사에 대한 경상도 사람들만큼의 고민이 없어요. 경상도는 어떤 동네냐면요, 주제를 모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전라도 흉내를 내는 거야. 경상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동네야. 그런데 이미 고대로부터 경상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벼농사는 누가 제일 잘 짓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 져요. 우리나라에서 밭농사는 누가 제일 잘 짓는지 아세요? 가장 버려진 동터, 관서, 평안도 사람들이 제일 잘 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안도 농민들이 사실은 농사를 제일 잘 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수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의 실패는 아니에요. 여러분 강철은 원래 맞으면서 단련돼요. 그리고 누구나에게 대해 사연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이 더 빛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다 보면요, 시선이 되게 좁아져요. 그리고 정말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살아봤잖아. 여러분 직업은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굉장히 소중한 인생 중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과다하게 커 보일 뿐이야.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도 사실은 앞으로 또 하셔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공무원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분명히 더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돌아올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세조는요, 군제 개편. 그래서 하여튼 군대와 관련된 모든 건 세조가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육조직계제는 아까 했고, 불교진흥. 여러분, 세조 때 이 불교진흥 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해. 왜냐하면 조선이 숭불의 나라잖아. 그런데 수양이 원래 되게 불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조 때 불교를 장려했던 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특히 원각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고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거든요. 이건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조선은 완전 숭유억불의 나라거든. 그런데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의 도성 한양이라고 하는 게 사대문이 있단 말이야. 이 사대문 안에는 사찰을 다 쫓아낸 거야. 이 사대문 안에는 국초부터 사찰이 없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이게 승려들을 많이 탄압을 하냐면 도성 안에는 이제 아예 승려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교를 많이 갖다 때리는 거야. 그런데 세조가 서울 한복판에다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종로 2가인가요? 종로 4가야 2가야? 종로 4가?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다가 사실은 사찰을 만들잖아. 그게 원각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지. 되셨죠? 그래서 얘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성종인데, 경국대전의 완성, 홍문관. 그 다음에 그 책들 있잖아요. 동 시리즈. 동문여지승남, 동문선, 동통감, 그 동동동. 요거 눈도장 좀 찍어두세요. 되셨죠? 지금은 안 해오셔도 되고 나중엔 그렇단 얘기야. 자, 뒤로 넘어가면 사대부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자, 무오사와 갑자사와, 무오사와는 김종직의 조의대문 때문이고 갑자사와는 폐비 윤씨 때문이다.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종 때 조광조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 있죠. 이 조광조에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만 해주실래요? 조광조는 사림의 대표로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자,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인종은 금방 중다 그랬죠. 자, 명종 때 을사사와,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오는 을묘외변 되시죠? 그 다음에 토지견병, 박나배 폐단 이러면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밀란이 일어나거든. 밑줄 쳐볼게요. 이게 임꺽정의 난이에요. 됐죠?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밀란이 있잖아요. 반란 사건. 반란 사건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반란 사건을 외우실 때 제 말을 기억해 두세요. 항상 뭘로 외우는 거냐면 장소로 외우는 거야. 지역. 그러니까 임꺽정의 난이 나오면 그 안에 임꺽정이라는 게 사료로 나오면 문제가 너무 귀염둥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고민 안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단어를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지역이랑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밀란은 지역으로 잡는 거야. 사료가 제시됐을 때. 됐죠? 그리고 이 임꺽정의 난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19세기 세도 정치랑 구별하셔야 돼요. 19세기에 밀란이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해. 왜냐면 이거 다 외척이거든? 거기다가 수치체제의 문란. 이런 것들로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임꺽정의 난은 19세기 밀란이 아니야. 언제라고요? 16세기 아픈 조선의 대표야.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정치의 전개. 자, 선조, 광해군 요 얘기 있는데, 자, 요 얘기 가볍게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